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21번째 괴인 활의 사업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은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사업계의 초효, 2효, 3효에 대한 효사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효, 5효, 상효에 대한 효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괴상을 다시 한번 볼까요? 괴상을 보시면 상괴는 양, 양으로 되어 있는 불을 상징하는 미괴입니다. 하괴는 양, 음으로 되어 있는 우레를 상징하는 진괴입니다. 그래서 화, 뇌, 서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활의 사업계를 배우는데 서합이 뭐라 그랬죠? 서는 씹는다, 합은 합친다고 그랬습니다. 입안에 음식물이 있는데 아래턱과 위턱을 이용해서 안에 있는 음식을 씹어 합치는 거죠.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음식 안에 있는 이물질, 즉 각종 폐단이나 나쁜 습관들을 씹어서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폐단을 단호함과 공정함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진법수로 표시하면 양효는 1로, 음효는 0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 1, 0, 0, 1, 0, 1, 1, 0, 0, 1, 0,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전 지식을 갖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사를 한번 볼까요? 구사. 구사를 우리말로 읽어보죠. 서건자, 덕금시, 덕금시, 이간정, 무구,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볼까요? 이 자자는 뼈가 붙어 있는 마른 고기, 이를 자라 그럽니다. 마른 고기 자자. 그래서 마른 고기를 씹다. 서는 씹는 거라 그랬죠. 마른 고기를 씹다. 황금촉이 달린 화살촉을 얻는다. 즉 여기서는 금이란 게 금은동이 금이 아니고 청동을 의미합니다. 청동촉이 달린 화살이 나오니 간자는 어렵다는 뜻이죠. 얼음 가운데서도 고듬을 지키면 이롭고 허물이 없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른 고기를 씹다, 청동촉이 달린 화살을 만나니 얼음 가운데서도 고듬을 지키면 이롭고 허물이 없다 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설명하면 자는 여기서 자, 글자가 생소하죠, 그죠? 마른 고기 자자입니다. 마른 고기 자. 이 자자죠. 뼈가 붙은 마른 고기입니다. 일반 마른 고기가 아니고 뼈가 붙은 마른 고기. 뼈가 붙은 마른 고기를 씹다 청동촉,
이 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주나라에서는 철기 문화가 도래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금은 쇠금자가 아니고 여기 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황금, 백금, 그 다음 적금,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각각 지금을 얘기하면 금, 은, 동,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쇠금으로 쓰지만 그 주나라 당시에는 철기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금은 이 황금, 백금, 적금을 얘기한다. 자, 뼈가 붙은 마른 고기를 씹다 청동촉이 달린, 이 청동이죠. 적동이, 적금이 동입니다. 청동촉이 달린 화살을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동촉이 달린 화살이 나온다는 이 효사는 우리가 어떤 물상에서 이걸 얻을 수 있을까요? 괴상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외호계는 3, 4, 5효로 구성되죠. 3, 4, 5효로 구성됩니다. 이게 뭡니까? 물을 상징하는 감개죠. 물을 상징하는 감개입니다. 물을 상징하는 감개에는 무슨 효사가 있느냐? 무슨 물상이 있느냐? 화살. 바로 이 시입니다. 이 시 나오죠. 외혹의 감에 화살을 상징하는 시라는 물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쇠금은 쇠가 아니다. 왜? 그 당시는 철기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금은 황금, 백금, 적금, 즉 금, 은, 동으로 풀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른 고기를 씹다 청동촉이 나왔으니 마른 고기를 씹다 청동촉이 달린 화살이 나왔으니 이 뜻밖의 수확이죠. 당시 청동은 상당히 고가의 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동금이 보물로 여겨지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마른 고기를 씹다 청동촉이 달린 화살을 만났으니 대단한 수확이죠. 여기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됨을 지키면 이롭다라는 이 효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 역시 외혹의 감에서 나왔습니다. 화살의 물상 외에 감에는 곧다는 물상이 있죠. 또 수고로움, 어렵다는 간의 물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사는 모두 외혹의 감이라는 물상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단전을 보면, 즉 사업계의 단전을 보면은 이중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중유물, 즉 입속에 이물질이 있으니 라는 그런 뜻입니다. 턱 속에 이물질이 있다. 이 턱 속에 이물질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요 이물질은 요 물에서 나옵니다. 이물질. 턱 속에 이물질이 있음을 선유들은,
즉 앞서간 유생들은, 선유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통의 이물질이 소통의 막힘을, 즉 소통의 막힘을 일으키는 원흉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선유들은 소통이 막히는 불통을 천하의 가장 고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막힘을 형벌을 가해서라도 해결하려 했죠. 이 이물질이 들은 이 부분을 씹어 합쳐서 소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 선유들은 이 소통이 막히는 불통을 가장 고약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막힘을 형벌을 가해서라도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는 주공이 누굽니까? 주나라를 세웠던 성왕의 동생이죠. 이 주공이 섭정을 하면서, 성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면서 편 정책이 뭐냐? 밝은 덕으로 명덕, 벌을 신중하게 해라. 명덕, 신벌, 밝은 덕으로 벌을 신중하게 하라. 즉 벌을 너무 쉽게 주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즉 주홍이 얘기한 명덕, 신벌에는 어긋나지만 이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불통의 씨앗으로 보고 불통을 가장 고약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선유들은 벌을 가해서라도 이물질, 즉 불통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나라 시대에는 이 소송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중국 사람들은 소송하는 것을 무척 꺼립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려고 해도 동네 유지한테 미리 상의를 해서 그 승낙을 받은 다음에 소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화해 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소송을 잘 하지 않죠. 주리에 하면, 주리가 뭡니까? 주나라 예법이죠. 주나라 예법에 하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검균, 그 다음 속시, 그 시가 어떻게 되죠? 시가 1이 되죠. 속시. 검균이나 속시를 미리 예치를 시키겠습니다. 이 검균은 청동 30건에 해당됩니다. 그 적은 게 아니죠. 그럼 속시는 청동으로 된 화살 한 묶음입니다. 청동으로 된 화살 한 묶음. 이 부분을 미리 예치를 해야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건 바로 금속화폐입니다. 그 당시에는 청동이 귀중한 금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화폐로 쓰였던 것입니다. 뼈가 붙은 마른 고기, 즉 뼈가 붙은 마른 고기를 씹다, 황동촉이 달린 화살을 만난다 라고 한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에는 짐승을, 동물을 청동으로 된 화살로 가지고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른 고기를 씹다, 청동촉이 달린 화살을 만난다는 것은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 청동촉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청동촉이, 즉 청동을 만난 화살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남의 교류를 통해 불통을 해소하고 상호간 이득을 얻고자 함이죠. 그래서 석계전, 잡계전은 이 사업을
음식물을 씹어 합친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씹어 합친다는 그 얘기는 조금 전에 적었던 이중유물, 단전에서 나오는 이중유물, 턱 속에 이물질이 있다. 이 이물질을 씹어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씹어 합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사효사는 마른 고기를 씹다 청동촉이 달린 화살을 만나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됨을 지키면 이롭고 허물이 없다 라는 이 효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학계는 어떤 폐단은 과감하게 처리하되 공정함과 투명함을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효사 각 내용도 어떤 폐단을, 즉 불통이라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유고 효사를 볼까요? 유고 읽어보죠. 서건육입니다. 그럼 덕황진, 덕황금, 정여, 무구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것도 마른 고기입니다. 마른 고기를 씹다 황금 조각이 나오니 고듬으로 힘쓰면, 이 여자는 힘쓰다는 여자입니다. 갈려 또는 예리하게 갈다 또는 힘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고듬은 힘쓰면, 곱게 힘쓰면 허물이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마른 고기를 씹다 황금조각을 만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황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이 황자. 이 황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이 오방색에서 오방색, 즉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색 5가지입니다. 오방색, 청, 적, 백, 흑, 황입니다. 즉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이죠. 이게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게 중앙입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황색, 즉 노란색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중앙에 있는 황색. 그래서 우리 주역에서도 이 중도를 차지하는 2호와 5호를 보면은 이 황자를 가진 효사가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황이 중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보면 5호에 덕황진의 황자가 나왔죠.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2호와 5호에 황자라는 효사가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중지공괴, 천산둥괴, 화풍정괴, 두 번째 개, 33번째 개, 그 다음에 50번째 괴입니다. 그 다음에 리괴, 30번째 리괴, 40번째 해괴 보면 공괴는
유고에 황상원길이라는 효사가 나옵니다. 오효에 황자가 나왔죠. 그러면 천산둥계 2호에 집지용 황우지혁, 이 황자가 또 나옵니다. 두 번째 효입니다. 다음 50번째 화풍정괴 6호에 보면 정, 황우, 금현, 리정, 이 황자가 나옵니다. 30번째 괴 리괴 6일을 보면 황리, 원길에서 황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 40번째 해괴 9일을 보면 전획, 사모, 덕, 황시해서 황자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또 주역에서 황자는 나름대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황색이라는 이유도 여기서 나오고, 또 이 배경은, 그 원료는 이 주역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극단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항상 중도를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나라 이름도 중국입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중자를 중요시하는지 한 부분은 이 주역에서부터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자, 황자가 중간의 색이라 그랬죠. 이 황자가 중간의 색이라 했습니다. 또 6호가 효변하면은 상규는 어떻게 되죠? 음이 양으로 변하니까 양효, 양효, 양효. 양효, 양효, 양효가 됩니다. 이건 뭐죠? 하늘 상징 건이죠. 하늘 상징 건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이라는 무상이 금. 그래서 황금이 나오는 겁니다. 또 고듬으로 힘쓰면 고듬으로 힘쓴다. 이 효사는 또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고듬으로 힘쓴다는 이 얘기는 외혹의 3, 4, 5효 양, 음입니다. 이 물을 상징하는 감개죠.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곧다는 정, 그 다음 힘쓰다, 수고롭다, 고생한다는 수고로움, 리어, 이 물상이 이 감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효사에도 정여라는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허물이 없다고 한 것은 이 상괴의 리가 여기 보는 불을 상징하는 상괴의 리는 물을 상징하는 감개의 착계죠. 즉 반대계죠. 그래서 뜻도 반대가 됩니다. 근데 감개에 재앙이라는 물상도 있거든요. 재앙. 이건 구로 됩니다. 감개에 재앙이라는 물상이 있는데 이 상괴는 불을 상징하는 리괴로서 감개의 반대계가 되니까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없는 걸로 나오죠. 무구라는 거에 바로 이 무구, 즉 이괴가 재앙을 상징하는 감개의 반대계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상수주역은 그 물상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은 그 괴사나 효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죠.
담. 이 황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2효와 5효, 즉 중도를 차지하는 효에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예시를 하나, 둘, 셋, 넷, 5가지 예시를 들어서 각각 2효와 5효에 황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이 주역의 어떤 괴상은 그 효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호는 마른 고기를 씹다 황금 조각이 나오니 고덤으로 힘쓰면 허물이 없다 라고 효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시면 효사를 보면은 초에도 무구, 2호에도 무구, 3호에도 무구, 4호에도 무구, 5호에도 무구, 상효에만 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효사는 누가 지었다 그랬죠? 주공이 지었다 그랬죠? 주공. 괴사는 문왕이 지었고 효사는 주공이 지었습니다. 주공이 조금 전에 얘기할 때 명덕, 신벌, 좀 밝은 덕으로 벌을 신중하게 줘라. 그래서 서학계에서 불통을 가장 고약한 것을 여기면서 과감하게 단절을 시켜야 되는데 초요부터 오요까지는 다 뒤에 무구라는 효사를 둠으로써 어떤 벌을 직접 내리는 게 아니고 벌을 주기 전에 어떤 교화를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즉 벌을 신중하게 준다는 얘기죠. 이 신벌입니다. 조금 전에 적었죠, 그죠? 신벌. 신벌입니다. 벌을 신중하게 한다. 그래서 이걸 주공이 주장한 신벌 중에는 가석제가 있습니다. 가석제. 가석제가 뭐냐 그럼 죄를 지은 죄인에게 벌을 내리기 전에 어떤 교화를 시키는 과정을 줍니다. 그 단계가 있습니다. 왜? 신벌하기 위해서. 그걸 가석제란 가석제. 이 가석이라는 것은 좋은 걸기, 즉 아름다운 결기를 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형벌을 받기 전에 그 돌 위에 앉혀가지고 교화를 시키죠. 즉 반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지금 무구가 벌을 내기 직전에 반성하는 기간입니다. 이걸 가석제예요, 가석제. 그 정도로 이 주공은 이 효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그 신념을 이 효사에 다 뜻을 포함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주공이라는 이유도 주공이 이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고 형인 무왕이 죽으면서 중후에게 자기 아들 성왕이 성인이 될 때까지 대신 섭정을 좀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죽죠. 그리고 이 주공은 형인 무왕의 유언을 받아서 성왕 대신에 섭정을 해 나갑니다. 아주 어린 성왕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공이 그 왕자를 찬탈할 수 있었죠. 그러나 성왕이
성인이 되자 깨끗하게 주워 물러납니다. 그런 좋은 교훈,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주공은 공자가 가장 존경하는 그런 분이 되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상구를 보겠습니다. 하교 멸리. 흉. 자,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교. 이거 나무로 만든 형태를 했죠? 여기에는 곡도 있고, 질도 있고, 공도 있다고 했습니다. 곡은 목에 차는 칼. 목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목에 칼을 찹니다. 이 질은 발에 차는 족쇄. 공은 손에 차는 수갑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교 멸리, 목에 차는 칼입니다. 왜? 이 해석을 하면은 목에 차는 칼을 짊어지고 있으니 귀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 목에 차는 나무된 형틀을 매버리면 귀가 보이지 않죠. 즉 나무 형틀에 목을 메고 귀가 보이지 않으니 흉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교의 하자, 이 하자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하자 하고 같이 쓰입니다. 하자, 이건 무슨 하자입니까? 인물을 보아하다, 과제를 보아하다 할 때 짊어지한다, 짊어지다. 이 하자는. 그래서 이 하자는, 이 하자도 결국 짊어지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목칼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멸리는, 이 멸자는 뭐라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멸자. 멸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보이지 않게 하다, 보이지 않게 되다, 안 보이다, 역시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하교 멸리 중에서 멸리를 보면 이 멸리는 어떻게 물상으로 읽을 수 있느냐? 3, 4, 5효로 구성된 외혹의 감에, 3, 4, 5효로 구성된 외혹의 감입니다. 이게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귀라는 뭐죠? 귀. 귀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괴는 불을 상징하는 이괴죠. 이거는 물을 상징하는 강괴입니다. 서로 반대계 중에서도 착괴죠. 그래서 감괴에 기라는 물상이 있는데, 즉 3, 4, 5효, 외호계로 구성된 3, 4, 5효에 귀라는 물상이 있는데, 상괴는 불을 상징하는 이괴로서 감괴의 착괴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효사가 나온 것도 이 상괴의 이, 또 외혹의 감, 이게 물상으로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구가 나무 형틀 중에서도 곡을 차고 있는 것은, 즉 칼을 목에 차고 있는 것은, 또 귀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상구의 위치가 가장 6효 중에서 가장 위에 있습니다. 이건 신지의 부위로 따지면 바로 머리에 해당되죠. 그래서 귀도 그렇고 목, 칼도 그렇고 다 머리, 얼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사업계의 6 효사가
그 6호사 중에서 5호사는 다 효사의 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주공이 얘기한 명벌, 신벌, 밝은 덕으로 벌을 신중하게 준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의 어떤 교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다 거쳐도 교화가 안 됐다. 그럼 이제 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중국 주나라에서는 5형이 있죠. 5형. 5가지 형벌입니다. 이런 교화 과정을 거쳐도 교화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그때는 벌을 주는 거죠. 5형. 5가지 형벌입니다. 첫째가 무형, 어형, 그 다음 궁형, 비형,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죠? 살형. 한자는 적어볼까요? 묵자. 어자. 이거는 이 궁자. 어자, 그 다음 궁자, 그 다음 비자, 그 다음에 살자, 비자. 비자. 자, 이 묵자는 말 그대로 얼굴이나 또는 팔에 먹물음이죠. 먹물. 그 죄에 해당되는 죄형을 이 먹물로서 표시를 해버립니다. 평생 가지고 가죠. 그 다음 어자는 이게 무슨 어자입니까? 코를 베는 겁니다. 코를 베는. 궁자는 말 그대로 생식기를 절단하는 거죠. 사마천이 사계를 지금 사마천이 이 궁의 형벌을 당했죠. 그 다음에 비는 발을 베버립니다. 발을 베. 살은 말 그대로 사형입니다. 이렇게 5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교화의 과정을 거쳐서도 교화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벌을 가하는데, 형을 가하는데 그 형이 바로 이 5가지 형이 있었던 것입니다. 묵, 의, 궁, 비, 살입니다. 즉 5형의 범주에 속하는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서합계는 이중유물, 즉 입속에 있는, 턱 속에 있는 음식물이 이물질이 있으면 그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비유해서 씹어서 합쳐서 그 이물질을 없애버림으로써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서합계입니다. 그 불통을 일으키는 죄인들은 이 5가지 교화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도 교화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오행에 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학계의 4번째 강의는 결국 패단은 과감하고 공정하게 처단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